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증시학도TV에 오셔서 인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사이트를 항상 제공해 주셨던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인도가 뭐 이렇게 막 뭔가가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참 먼 나라예요. 거리상으로도 꽤나 멀고, 그리고 또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간 사람들 외에는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참 먼 나라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전 세계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들끓는 뜨겁게 타올랐던 지역을 하나 꼽아보라면 인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인도 주식시장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봐도 글로벌 주요 경제 국가의 주가 지수를 모두 상회했고요. 작년도만 보더라도 MSCI 인덱스, 인디아 인덱스가 이머징 마켓과 디벨롭 마켓 인덱스를 각각 20% 상회를 했습니다. 네. 뭐 S&P 500,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P 500도 보다도 수익이 더 좋았고요. 인도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지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보급률이죠.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의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올해부터 2020년 이후부터 또 어떤 변화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아까 서비스업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인도 최대 그룹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일라이언스가 이제 사실 통신업을 장악했고, 그렇죠. 동생 통신 회사까지 잡아먹어서 최대 공용 회사가 됐고, 그 결혼식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자녀 결혼식에 참여했고, 네네. 본인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의 시가가 2조 원 정도 된다는 네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일라이언스 그룹이 네. 이제 그거를 쫙 깔면서 저가의 네. 핸드폰 시장, 그러니까 통신 시장을 쫙 깔아가지고 주력 회사가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더 발달했고, 네. 미국의 백오피스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는 어디 쪽에서 나온 건가요? 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인도에서도 지금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인도의 전체 큰 모습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인도가 현재 GDP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국가이고요. 아, 정말요? 네. 언제 그렇게 됐어? 벌써 인도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현재 인도의 회계연도 기준 2023년도, 그러니까 인도 회계연도가 3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3월 말까지인 것이죠.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인도의 GDP 규모가 3.4조 달러인데요. 3.4조 달러가 성장하는데 약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GDP가 성장하는데 시장은 약 6에서 7년 정도면 가능하다. 이제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 것이죠. 앞으로 3.4조가 더 늘어나는 데는 6, 7년이면 가능하다? 네, 약 3조 달러가 성장하는데 6, 7년이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7년도가 되면은 인도가 미국, 중국, 인도 순의 경제 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2020년도 전 세계에서 인도의 시장 규모가 5위였고요. 2021년도에는 4위, 2022년도에는 3위 꾸준히 올라왔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인도에서 2018년도 불과 4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량이 50만 대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아이폰 생산량이 1200만 대까지 올라올 거고요. 2025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25%가 인도. 27년도가 되면은 50%가 인도에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2020년도에 준공했고요. 기아 자동차도 인도에 2019년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인도의 모바일폰 시장은 이미 전 세계 2위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들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인도가 IT 서비스 시장에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그 이외에는 이렇게 제조업도 그리고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제조업의 성장, 인도의 제조업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 수출 국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소비 소득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다시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인도가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2014년도에 이미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모디 총리가 집권한 해에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그만한 글로벌 기지를 초대할 만한 그런 소비 시장이 되질 않았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들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계좌가 없던 인구에게 즉 전체 인구의 90%가 됐었죠. 90%에게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서 소비와 소득이 현재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본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확실히 그 인구빨이 대단히 크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드디어 세계 인구 1위 대국이 중국에서부터 인도로 바뀌었다는 소리 있죠. 네.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인도가 자기네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죠. 사실 인도의 어느 정도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인도에 이미 보급화되어 있거든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주민등록증, 생체인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요. 아드하르 카드라고 하는데 홍채와 지문이 이미 등록이 된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약 13억 명 이상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고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도의 인구가 현재 중국의 인구수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거에만 주목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인도의 평균 나이인 거죠. 젊은 층이 평균 나이가 27살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젊은 국가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가구 수의 증가입니다. 2016년도에 인도의 가구 수가 2억 4천만 가구였는데요. 네. 이게 불과 5년 만에 거의 9천만 가구가 증가가 되었어요. 3억 3천만 가구까지 2021년도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한 가구당 평균 가구 수가 2015년도에 한 4.5명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이게 4.2명까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4명 이상의 한 가구에 이제 이 가족 구성원 수가 4명 이상이 되는데 네. 0.3 정도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체 가구 수가 거의 9천만 가구 수가 증가가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구 수가 증가가 돼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소비가 증가가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이제 시골에서 한 가구당 많은 인구가 같이 가구 수가 있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엔 대가족 수준으로도 있었던 네, 집이 네. 이제 우리나라 진짜 산업화하는 것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떨어져 나와서 자식대에서 도시로 가고 그래서 따로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서 가구당 총 인구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가구 숫자는 늘어났다. 네. 가구당 총 인구 수가 여전히 4명 이상이니까요. 아기를 잘 놓나 보다. 네. 아무래도 거기 무슬림이 또 많이 아기를 낳는데요. 예. 힌디 쪽을 보니까 2명에서 3명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뒤를 따라오는 중국도 출생아율이 급속도로 줄고 있어서 네.
10년, 20년만 지나면 인구 역전은 어마무시하게 큰 격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가구당 2, 3명씩 계속 애를 놓으면.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현재 속도라면은 16억 명, 17억 명도 가능하다라는 조사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장을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가 주목받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인도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미국이 하도 중국하고 뭐랄까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중국을 대안으로 어떤 제조업 국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미국에서 느껴지는 열망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럼 어디 했더니 폭스콘 공장이 인도로 옮기고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하청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또 다른 생산 기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네. 그 기지로 인도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제 데이터를 봐도 외국인 직접 투자죠.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었었던 2020년도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40%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FDI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증가가 되었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인도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외국인 기업들의 공장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직접 투자들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이후에 인도의 GDP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 산업은 제조업이라는 것이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 기준을 봐도 전체 인도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산업이 바로 제조업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처음으로 꺾고 1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것이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투자, 순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에서 지금 2020년 이후에 인도의 GDP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의 증가율이 민간 투자, 정부 투자를 합산입니다. 합산 투자의 증가율이 인도의 GDP 성장을 앞서고 있고요. 즉 GDP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도만 봐도 인도의 민간 투자 플러스 정부 투자의 규모가 약 49조 루피, 약 780조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지금 정부 투자가 한 23%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도의 정부 투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도의 정부 투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7%씩 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인도는 매년 초에 2월 달에 유니언 버젯이라고 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에서 올해의 인도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37%나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민간 투자, 신규 투자의 규모가 2020년 4분기부터 현재 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압도적으로 정부 고정자산 투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이 투자 트렌드, 즉 민간 투자의 규모가 정부 고정자산 투자의 규모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그것도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민간 자본 중에 그러면 상당 부분이 그 중국 탈출하는 자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출연해 보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연평균 27%, 37%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인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가 연평균 30%에서 40% 가량 증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 적자의 규모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9%, GDP 대비해서 5.9%, 우리나라가 2%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도가 낮은 건 아니지만은 인도의 정부 투자가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신규 고정자산 투자는 정부 투자를 또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도에서 이 투자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인프라였습니다. 인프라였는데 우리가 인프라 하면은 또 이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L&T, 라센앤터브로라고 인도의 최대 민간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이 L&T 기업을 DR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예탁증서, 그러니까 주식과 마찬가지인 이 예탁증서 DR을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영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인프라에서 가장 지난 3년 동안 투자와 이 캐펙스가 많이 성장이 되었고, 두 번째가 바로 임의소비재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요. 바로 자동차, 전기전자, 가전제품에 대한 산업들입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2000년대 모습과 좀 유사한 모습인데요. 이 당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분석, 산업 분석도 같이 하고 실제 이 중국에 있는 철강사라든지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인프라 투자와 또 임의 소비재,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이 모습이 현재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기계, 엔지니어링 과 같은 이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와 같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성장인 것이죠. 그 다음이 화학, 그리고 시멘트와 같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업, 그리고 임의 소비재, 자동차, 뭐 전기전자 다 제조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런 산업들이 지금 항상 한창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이게 인도의 자체 체력으로 가는 거냐, 미국의 대세계 전략, 즉 중국 배제 전략이 인도에 먹히면서 운 좋게 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인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네. 그 사실 그 인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로 뉴 콜드 워의 수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지금 벌어지면서 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인도의 포지션이 지금 양 측면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싸게 저렴하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미국이 사실 이 인도의 외무부 장관, 아주 유명한 외무부 장관이 있거든요. 자이샹카르라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100만 뷰가 이상이 있길래 제가 아주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UN 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와서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요. 인도 외무부 장관 자이샹카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도대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싸게 원유를 가져오면서 너희는 전쟁을 서포트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인도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외무부 장관이 우리는
러시아 미국 편이 아니고 우리는 평화의 편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 너희는 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오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에 인도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패권 국가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위성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미국의 위성 국가는 누구지? 뭐 우린가? 뭐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패권 국가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와 멀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이 인도와도 멀어지게 된다면은 러시아, 중국, 인도 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도 있죠. 이 지역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022년도 안보 전략을 봐도 미국은 인도를 동맹 국가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쟁 국가, 그리고 러시아는 위협 국가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명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도는 현재 뉴콜드워 상황에서도 큰 혜택을, 수혜를 받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좀 지난 몇 년간 인도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뜨거웠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항상 그렇죠. 그렇거든요. 야, 이렇게 뜨거웠을 때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리지. 해외 펀드 항상 그랬지. 뜨거울 때 들어가면 물렸지. 네.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지금 설비 증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뜨거우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지. 향후에 까딱 잘못하면 이거 한번 또 엄청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도의 증시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었죠. 예, 달려왔고, 다만 최근 한 6개월 동안은 좀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고, 미국은 이에 반해서 좀 또 많이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인도의 시총별로 이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 그러니까 라지캡들의 이 움직임이 이 지수보다 오히려 좋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미드 스몰 캡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지수가 조금 슬로우한 것인데, 이미 이제 현재 인도의 지수가 많이 쉬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익의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을 보면 MSCI 이머징 국가 EPS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3년도에 올해 성장 예상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거의 로우 싱글 디짓이에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인도는 올해에도 15% 이상 성장한다라고 지금 시장은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15%, 내년도에는 더 큰 성장을 캐펙스가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꽤 많이 쉬었고, 그리고 이익 성장은 계속 그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미드 스몰 캡에서 인도 미드 스몰 캡에서 좀 큰 업사이드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제 이러한 이 섹터, 그러니까 인도의 미드 스몰 캡을 살 수 있는 ETF는 또 따로 미국에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이미 3개가 있지만은 또 펀드도 있죠. 펀드도 있고 우리나라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3개가 있지만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13종류 정도가 돼요. 다 섹터별로, 마켓캡별로 다 또 골라서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ETF가 있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 대표님이 향후에 그 인도의 저명한 그 자산운용사하고 거래를 터고 한국 대표 부처럼 일하실 거라고.
사실 인도의 대표 운용사 DSP 에셋 매니저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투자에 대해서 제 CMK 투자자문이 인도 전문 투자 자문사니까요. 함께 인도의 DSP 에셋 매니저와 공동으로 자문도 하고 DSP의 펀드가 국내에 또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에 직접 가입하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퇴직연금 같은 IRP 상품도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인도 투자가 좀 다양해진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별로 인도 투자할, 사실 나라 규모나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하면 중국은 상당히 많은데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도가 워낙 그만큼 멀다고 느껴서 그런지 투자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새로운 펀드를 론칭을 하는데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에셋도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론칭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작년 12월 달에 론칭을 한다고 했다가 좀 연기가 되긴 했는데, 그것이 론칭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도 주식에 직접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ETF나 펀드나 DR 투자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DR은 이 마켓캡이 큰 기업들, 이 미국이나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지난 몇 년간 너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크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뭐 정말 인도의 회계 부정과 같은 그런 이슈가 크게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인도에 대한 신뢰도가 빠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실 수는 있겠죠. 다만 특히 이제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인도에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지도 사실 얼마 되질 않았잖아요.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인도의 주식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실적은 거짓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경제가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역시 지금 뭐 30-40%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원재료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안정되고 있고 캐펙스가 이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익 성장은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선입견이 하나 있는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입견 갖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좀 따뜻한 나라에 대한 뭐라 할까, 인식이라고 할까, 투자하기가 되게 꺼려져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정도를 빼고는 그렇거든요.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으니까 대체로 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처럼 근성 있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좀 있어요. 네. 인도에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물론 똑똑하지, 수학적으로는 천재들 많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 선입견을 어떻게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현지에서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다들 인도 하면은 좀 레이지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좀 스캠, 좀 사기가 많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인도는 이와 다른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 우리나라 80년대처럼 되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하고 SNS에 올리고, 물론 이제 제가 근무했던 기업이 꽤 이 좋은 인력을 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인도는 좀 되게 이 인텔리전트하고 좀 빠르고 되게 프라이드가 센 친구들이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겠죠. 근데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 수준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또 워낙 인도가 지금 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하면은 뭐 있겠죠. 그런 점들도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가 수준이나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의 지금 일단 제조업의 이 시간당 웨이지는요, 중국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중국이 10분의 1? 네,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네. 그러면은 돈 10만 원쯤 되는 거네. 지금 중국이 150만 원, 200만 원. 중국이 제조업의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 평균이 네, 많이 올랐네.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제조업이 현재 제조업 평균 임금이 월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 평균이긴 한데 그게 한 20만 원 조금 넘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집안을 도와주시는 헬퍼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좀 아주 비싼 분은 40만 원까지 드려야 되고요. 운전기사분도 한 35 정도 이제 드리면 됩니다. 다만 인도의 대학을 어디를 졸업을 했냐에 따라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연봉이 인도는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졸업을 했던 지방대를 졸업했던 삼성을 입사를 하면 똑같은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어떤 대학을 졸업했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연봉이 뭐 80만 원, 100만 원 월급 받느냐, 아니면은 월급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 뭐 인도 네. 공과대학 나오면 몇백만 원 단위로 받습니까? 네. 아주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또 제가 근무했었던 그런 그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도의 그런 유망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억대 연봉자들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이제 인도의 이 소비와 소득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이 임금의 성장률도 아주 높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인도에서 이제 소매 결제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매를 이 상품 결제 금액이 연평균 2014년도부터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소득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는 가처분 소득이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비가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임금도 아주 빠르게 높아질 거라고 좀 올라오겠죠. 네.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농 간의 격차 어마무시하게 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시골 가면 아직 도로도 안 깔려 있겠네요. 그렇죠. 인도의 그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투자 중에서도 넘버원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의 항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열악하죠. 네. 그런데 뭐 항만 같은 경우는 수출 기지로 이제 커지려고 그러면 항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항만의 인프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다니 등 민간 투자가 또 많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하면은 중국의 항만 수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인도가 한 10분의 1, 아직까지는 10분의 1입니다. 전체 도로에서 고속도로 비중이 중국이 한 3.1% 정도거든요. 3.2%. 1% 정도인데, 2% 정도인데 30분의 1이네요. 네. 그 인도가 아직까지는 1.1%. 근데 네네. 네네. 아, 보급률. 네, 보급률이.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전체 이 공항수 중국이 한 60%까지는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쪽에도 투자가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 뭄바이, 제가 작년 뭄바이 갔을 때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막 됐더라고요. 오래됐나? 하여튼 뭄바이도 지하철이 개통이 됐고요. 델리에도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지하철 아주 쾌적해요. 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유튜브 여행 콘텐츠를 통해서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만 많이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뭄바이 가면은 저는 약간 홍콩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네. 뭐 새로 간 전철이 제일 좋은 전철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 신형 노선이 가장 전철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중국을 따라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추가 투자와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제조업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폭스콘이 그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그 어떤 물류와 물적 그 네트워크를 인도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교육이 또 필요하니까요. 네. 교육이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도가 IT 서비스 중점 교육에서 이제는 좀 하드웨어, 이런 캐피탈 구스, 제조업과 같은 부분에도 교육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돈이 몰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점차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도가 이제 막 그 우리나라의 막 7, 80년대, 8, 90년대 뭐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중국의 90년대, 2000년대 그런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개화를 하고 있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화되고 있다. 혹시 모디 총리가 그만두면 또 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모디 총리가 지금 두 번째 텀을 내년 3월까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텀을 하다가 아마 지금 이제 사실 모디 나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텀 중반 정도 하다가 DJP 당이거든요. DJP 당 후임한테 물려주는 시나리오를 인도에서는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지금 모디 총리나 그쪽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가 보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고, 지금 그 석세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디 총리 다음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도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 총리가 우타르프라데시라고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기는 인도의 한 주가 2억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주 총리가 지금 이제 이 전체 인도 총리의 석세서가 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비슷한 그런 이 정책을 가지고 네. 이념을 가지고 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안정될 것이다. 인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 제가 과거에 읽었던 하나의 책, 어떤 뭐 성공 스토리에 대한 책이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모텔을 새를 놔서 모텔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모두 모텔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키우고 다른 모텔을 인수하고, 자기네 친척들이 또 모텔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펀잡 지방 출신인가 어느 지방 출신, 지금 그 인도 모디 총리가 나온 지방 구자라트. 네, 맞아요. 구자라트. 네. 그쪽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맞습니다. 네. 상업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 동네 출신들이 미국에서 모텔 체인을 완전히 석권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모디 총리도 구자라트 출신이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무케시 안바니도 네. 구자라트 출신이고. 왜 그래요? 그 동네는 뭐가 달라요?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항구가 있고, 네. 이 인도 최대 항구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인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오래된 한국은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은 그 모텔 체인을 잡는 그 과정을 보건데, 인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충분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없어요. 인도 사람이 몇 명이 된 걸 감안해 보면 뭐 인도가 저력 있는 국가는 분명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무 먼 나라라서 우리가 자꾸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대답을 하면서 느껴지네요. 그래서 또 다른 용이 깨어나는 과정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뭐 기초적이고 좀 어떤 분이 들으시면 저 인종차별적 발언이야라고 느끼실 정도의 질문들을 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그 우리 시대가 일반적으로 느꼈던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인도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개인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뭐 크게 좋거나 나쁘게 보는 경향성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인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거친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 기회를 선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중국, 한국 이외에 우리가 대부분 이 세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국가 이외에 또 다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열릴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이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섬나라 같은 성향이 좀 있죠.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제 뉴스에도 관심이 없고 외교 쪽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국제적인 뉴스, 국제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투자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사실 뭐 유명한 투자자인 템프탈경 같은 분들도 사실은 국내 투자로 돈도 벌었지만은 해외 투자를 먼저 개척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버핏도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경향성들이 있으니까 자본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은 국내 투자로 커버가 안 되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CMK 투자자문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모셔서 저희가 대략 한 1년 또는 한 9개월 상간에 한 번씩 모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인도 좋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좋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사이에 가장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였고, 지난 몇 년간도 가장 좋았던 시장이 인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단한 인프라 투자와 경제 성장률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금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때가 되면 인도를 투자할 때 뭔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통해서 인도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오랜만에 저희도 외국물, 해외 바람을 좀 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